정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네. 경제 웃지 마요. 경제 살려야 돼요. 경제 죽었는데 웃음 나옵니까? 강냉이 텁니다.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경제. 자 민생 천재, 경제 천재, 데모 천재, 고발 천재. 이 뉴스 보잖아요. 무슨 뭐 고발 관련해 갖고 고발자는 다 안진걸이야 보면. 아 진짜로.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 예.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은 저기 서민 중산층 경제 살리기 위해서 고발은 거의 자제하고 있는데 그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씨. 네. 그 사람은 고발해야겠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 진짜 정말 안 하려고 맘을 먹고 마음을 먹었는데 두 사람만 딱 고발하기로 했어요.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씨하고 너무 직권남용을 대놓고 하니까 권력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데 두 번째 김기현 당대표 아드님 코인 사기 의혹 이건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는 또 피해자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아, 그때는 그래서 약해지시죠. 요 두 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민생 이슈기도 하니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인데요. 네. 아 저는 고맙습니다. 요즘 매불쇼 아니 뭐 매불이라는 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세요. 아니 진짜 요것만 이야기하고 김광석 예. 박사님 매불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유시민 전 장관님 나온 거 방금 전에 보니까 256만 봤더라고요. 근데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지금 매불쇼가 왜? 장안의 화제예요. 다시 더. 아니 그 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나도 좋다고. 아 그거를 왜 소장님이 그 왜 주인의식을 가져요? 주인의식은 아닌데 네. 팬으로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어저께인가요? 송영희 대표님 나온 것도 보니까 지금 86만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김광석 박사하고 오늘 저희들도 한번 100만 한번 도전해 보자. 잘하자. 에이구 100만. 아이고 이 사람아. 한번 노력해 볼게요. 100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 실체에 있는 단체예요? 아, 예, 있습니다. 아,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나중에 또 문제 생기고 요새 그 유튜브로 그 주식 얘기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뭐 다 문제 생기고 있더만 그 사람이랑 만났었지. 얘기해봐요. 그 개미 피 빨아먹는 사람. 매불쇼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예, 예. 그 개미 피 빨아먹는 사람 이번에 걸렸지 맞지? 유튜브 자기가 먼저 사놓고 개미들한테 아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왜 이렇게 힘들게 그래서 만들어? 개미들이 딱 사면 쓱 팔고 차익 없고 이번에 걸렸잖아. 유튜브 많이 다녔던데 그 사람. 아, 그 사람하고 저하고 무슨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 몰라요? 네, 모릅니다. 네. 실체 있는 거죠 여기에. 아, 실제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정호 교수님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실체 있는 거 요새 맞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는 개미들 완전 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일단 돈 잃죠, 예. 신뢰. 와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예.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절해야 됩니다. 네, 네. 주가 조작은.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처벌을 강력하게 좀 예.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살한다고 사면 안 돼요. 아 살한다고 살면 안 돼. 네. 아니 그 사람들 뭘 믿고 내 소중한 돈을 예. 그렇게 막 그러니까. 아, 저도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에이. 리딩방 뭐 제 이름으로 그런 게 있대요. 김광석 예. 리딩가 카카오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 그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 저도 말고도 있으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아마 정영진도 나올 것 있어요, 같은데 정영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로 해서 뭐 3천만 원인가 넣었다고 한 분이 울면서 전화 오신 아이고. 거예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이에요. 네. 뭐 그런 일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저 소장님한테 사과하라고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니. 네. 여러분 체육 선생님하고 저하고는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나중에 풋살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네, 목 얼른 고맙습니다. 나으시고 풋살 같이 해요. 빨리 네. 낫겠습니다. 김광수 박사님 오늘 진지한 이야기를 들고 왔으니까 제가 이제 좀 시작해 가볍고 경쾌한 이야기. 방금 전에 이제 네. 뉴스가 나온 거. 재밌는 경제에 이야기. 경쾌한 네. 이야기가 있나요? 서민 경제. 아니 요건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오. 그 제가 이제 지하철 6시 반 전에 타면 서울 수도권은 20% 할인된다는 정보 몇 번 드렸잖아요. 근데 요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6시 반은 너무 이르니까 7시까지만 타면 20% 할인해달라고 또는 할인폭을 25%로 좀 높여달라고 제가 계속 캠페인 하는데 타는 시간 기준. 예, 6시 네. 반이면 너무 일러요, 솔직히. 네, 7시 전에만 타면 20에서 25% 할인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7시, 8시가 피크타임이니까 분산 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건 이제 요것대로 제가 호소 드렸는데 그것 말고 제가 희망제작소 시절부터 문제지겠던 게 뭐냐면 지하철 이렇게 깜빡 지나쳤거나 잘못 탔거나 방향 잘못 탔거나 뒤로 돌아올 때 아니면 화장실이 정말 너무 급해갖고 잠시 이럴 때 나왔거나 있어. 아니면 역 입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볼펜 하나 주고 친구가 나도 이거 주고 잠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5분도 안 걸리는 거. 네. 그동안 요금 다 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개찰구에다가 이렇게 연락하면 네, 해주는데. 해주긴 하신데 그게 네. 귀찮았고도 내는 경우 있었거든요. 7월 1일부터는 이제 10분 내에 다시 타시잖아요. 동일역에서 그럼 무료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 정말 오래전부터 시민들이 그래서 요구했는데 그 개찰구 사이에도 그 개구멍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있고 네, 이제 부산 개찰구인데 당근 거래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네, 아, 거기서 이렇게 물건 거래하시고 영진 쌤 이야기 정말 잘했네요. 네. 그래서 그 나가는 것 때문에 네. 당근을 어떻게 그러냐면 그 있잖아요. 그 우리 출입문 거기서 이렇게 거래해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역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거래하고 들어오시면 나갔다가 되는 그냥 거예요. 10분 안에만 들어오면 10분. 돼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많이 이게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1년 동안 손해를 본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저도 놀랐어요. 얼마요? 1,500만 명. 하루에 4만 명. 와, 진짜 그러니까 많네. 진짜 많은 분들이 화장실 잘못 내렸거나 네, 근데 잘못 내렸거나 잠들었거나 아니면 방향 잘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급동이 많이 쓰는 거죠. 많은 그러면 분들이. 그 재정은 확 줄어들겠네. 뭐 조금 줄어드는데 이건 정말 합리적인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네, 들면 네. 뭐 갑자기 뭐 민중복지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좀 불합리한 걸 제도 개선하는 건데 근데 이제 화장실이 대부분 개찰 밖에 있어서 나가시는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10분 안에 무조건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길어지면 안 돼요. 10분 안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네, 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역내에 좀 화장실을 만들면 안 되나? 요즘 안 나가고 신규 네. 그 역들은 이제 역내 화장실 좀 있는데 그래요? 안 나가고도 할 수 아직까지는 있는 다수가 그 개찰 밖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은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아, 이거 기분 좋네요. 7월 1일부터 아유, 너무 당근 고맙습니다. 거래하시는 분들 급동 네, 걸리시는 그만하세요. 분들. 그거 더 아까 변 얘기를 막 너무 계속하세요. 좋아가지고 네, 네. 제가 수십 년 요구했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거는. 네. 자, 그러면은 김광석 실장님한테 넘어가도 되겠죠? 그럼요. 네, 갔다 고맙습니다. 오겠습니다. 자, 김광석 실장님 오늘 어떤 경제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했는데 지금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차원이 다르게 해드리겠습니다. 큰일 났네. 가계부채 문제를 외부에서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가계부채 심각하다, 뭐 정치인들도 심각하다 많이 했죠.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이제 대외적으로 국제기구가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진짜다 이거네. 이거는 이제 다 됐다. 유독 한국이 심각하다. 아, 이거 터진다. 큰일 근데 났다.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떡하냐. 부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래.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부터 뭐 여러 가지 부채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미분양 주택 늘면서 그 미분양 주택 따 부동산 PF 이거는 기업 부채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부 부채 얘기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왔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 정부 부채 상한 올라갈 것 같다. 부채 한도 협상 미뤄질 것 같다. 요 부채 얘기했는데 이번에 가계 부채입니다. 3대 부채 중에 가계 부채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특히 가계부채 좀 심각하죠.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IMF가 경고를 했는데요. 네. IMF가 뭐라고 경고했는지 제가 그래프를 제시해드리면서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떨리네. 떨려요? 네. 네. 떨어야 됩니다. 우리 얼마만큼 심각한지 말씀드리도록 웃으면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자, 먼저 뭐예요? 개념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DSR이라는 개념이죠. DSR. 채무상환 비율 가장 네. 많이 나오는 네. 얘기예요. DSR. DSR은 뭐냐면 분모에 여러분 가처분 소득을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 형님처럼 부자들은 가처분 소득이 튼튼하겠죠. 자,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 그 가처분 소득을 분모에 두시고 네. 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을 두세요. 1,000만 원. 그리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거 아니에요. 네. 얼마씩 상환하는지 원금과 이자 상환액 그걸 분자해 놓으세요. 그럼 예를 들면 가구 소득 합산 1,000만 원인데 근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게 200만 원이에요.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가구의 DSR은 몇입니까? 20%. 20%. 예, 예. 그게 바로 DSR입니다. 네. 근데 이 DSR의 DSR. 개념을 갖고 이게 너무 높다 그러면 못 갚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소득 100만 원 가지고 60만 원 갚으면 아이고 못 살아. 못 살죠. 예. 이게 DSR이 높아지면 40%를 초과하면 고위험 가구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치를 예, 얘기하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수구나. 예, 그래서 이제 DSR.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 네. DSR 오늘 또 처음 하나 배웠네. 그 DSR이
최근 들어서 그래프를 제시해 주시면 네, 그래프 한번 우리나라와 몇몇 국가들만 네, 여기 보시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두 번째 위치에 있잖아요. 잘 네. 보시면 아니 이게 뭐예요? 네, 잠깐만. 이걸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X축은 나라, 예. Y축이 뭐예요? 그 여러 나라들이고 퍼센테이지. Y축이 퍼센트. DSR입니다. 자, 근데 예.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요. 보시면 2007년 1분기 기준으로 그냥 그 검정색 땡이 있죠. 그리고 2021년, 2022년 이걸 다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01년보다 2002년 그 차이값을 보면 한국이 2021년. 자 2007년과 22년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바가 더 높은 나라가 있고 그냥 전체가 더 높은 나라. 그러니까 2007년 네, 당시가 네, 네, 높은 네. 나라가 있고 22년 현재가 더 높은 나라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옆으로 이렇게 회 그어져 있는 네. 것이 네, 네. 위냐, 그게 네. 회 그어져 있는 게 낫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거예요. 네. 근데 네. 보세요. 대부분 그게 상대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자, 호주도 낮아졌죠. DSR이. 그죠? 그리고 옆에 가시면 네덜란드도 낮아졌죠. 예. 다른 나라들 대부분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획이 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높은 나라 반대로 한국의 경우에는 더 높아요. 갈수록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2007년이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 높은 나라들을 나열하면 보시면 한국 있죠. 그다음 높은 나라 뭐 있습니까? 쭉 보시면 저기 스웨덴이 있죠. 스웨덴. 예. 그리고 더 높은 나라가 벨- 저기 보시면 프랑스가 있어요. 예, 프랑스. 벨기에도 마찬가지. 벨기에. 그러니까 네 개 나라만 더 높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더 높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높아진 나라가 네 명인 네 나라인데 네 나라 중에 DSR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제일 높죠. 그러니까 빚 갚는 것이 변제하기가 어렵다, 허덕인다 이걸 뜻합니다. 그러네. 예, 그 두 번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니 저 그리고- 덴마크인가 저기는 2007년에는 아주 골치 아팠는데 잘 오히려 극복했네. 개선됐는데 우리나라는 더 악화되고 있다. 그 덴마크는 어떻게 저렇게 잘했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는 악화되는 나라고 악화되는 나라 중에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이 거예요. 그래프 읽는 게 거의 킬러 문항 수준이래. 예, 왜, 예. 왜 이렇게 네. 어렵게 만들었어? 이게 그래프를? 가장 쉽게 표현한 거예요. 쉽게 표현한 거야?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이 보여드릴게요. 킬러 문항이래. 진짜 이 조금 사람. 더 쉬운 그래프를 제시해드릴게요. 잘못 하나만 더 수사 말씀드릴게요. 받아요, 수사 이건 뭐냐면 이건 뭐야? 그 나라의 가계부채가 네. 얼마만큼 많나. 근데 그냥 만나 보면 안 되니까 GDP 대비 얼마나 많나. 아 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구만요. 그렇죠. 예, 그걸 보여드리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빨간색이 2023년이에요? 네네. 그럼 23년만 보십시오 지금은. 어. 근데 그 어떤 나라보다 IIF라는 국제금융협회가 있어요. 여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00%가 넘어요. 어딘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기 빨강색 제가 아 친절하게 가둬둔 거. 네. 빨간 제가 테두리로 가둬둔 표현했습니다. 거. 와. 싸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계부채 규모가 GDP 규모보다 큰 나라예요. 어야 진짜 높네. 그리고 2등이 보신 것처럼 홍콩인데 홍콩하고는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예. 홍콩은 95%잖아요. 이렇게 가계부채 규모 면에서도 와. 심각하게 많고 큰일이네. 그리고 가계부채를 상환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계부채를 주로 지적하는 그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게 압도적으로 높아서 좀 안타까워요. 연체율도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약간 있어. 높아지고 아유, 있고 어떡해. 뭐 저축은행들은 더한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상당수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랑 그 전세대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차지. 왜냐면 외국은 전세 같은 건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가계 대출이나 가계 부채가 워낙 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동산은. 거는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예. 2007년에 비해서 너무 높아졌다는 게 이게 위험 요소 중에 또 맞습니다. 하나가 될 수 예, 있고.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가계 부채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정부가 어떤 대책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형님 날 저요? 어디 봐요? 예, 예. 윤석열 우리 안 대통령이 소장님 차례인 줄 예. 알았어요. 아니, 재정 같이 다이어트 한다고. 같이 하냐고, 아, 같이 예, 하냐고. 예. 재정 다이어트 한대. 네, 네. 이거는 그러면은 약간 좀 가계 부채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예, 불편해? 아니요. 어.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안 할게. 저는 정치 중립적입니다. 아니 이거 정치 중립 안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되죠. 있게 지적할 수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일단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 다른 예, 문제야. 예,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근데 재정을 더 투입한다는 것은 네. 저는 솔직히 생각하면
내년 총선을 좀 앞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포퓰리즘 이런 걸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니야 그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재정을 좀 줄인다. 줄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드린 선거에 지더라도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전체 총량하고 재정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 두 가지를 다 구분해야 되는데 재정 총량은 줄이되 상대적으로 뭐 우리가 많이 생각할 포퓰리즘적인 거 그런 영역은 더 투입한다는 이야기는 재정의 내용은 내용은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네. 재정 투입을 줄이는 것은 어쨌든 지금 물가를 잡고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23년 내내 물가를 못 잡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재정 총량을 줄이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는 GDP 대비 45% 정도로 그래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네. 가계 부채는 123%가 되도록 아무 대책이 안 나온다. 지원도 안 해준다.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국가가 만약에 국가 부채를 안 늘리고 가정을 도와주려면 저 상태에서 소득이 늘어나가는 부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도 논의가 있는데 재계에서 지금 임금 동결을 들고 나왔어요. 최저임금 물가가 동결. 5%에서 10%가 뛰었는데 최저임금 동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는 다른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임금 동결을 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올해 상반기 OECD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질 임금이 3% 감소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근데 임금이 감소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다 우리 모두 생활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임금이라도 올려가지고 왜냐면 물가가 자기들 말대로 조금 내려갔다면서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이라도 좀 올려줘가지고 저 부채 비율을 가처분 소득에 줄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임금은 또 못 올리게 하고 있어요. 네. 심지어 더 150만 원으로 일할 사람이 많다는 식으로 아직도 막 윽박 지르고 있어요. 최저임금 지금 이제 지금 임박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네. 오늘 합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재계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지금 노동자 위원들이 들고 나온 20% 이상 인상하는 저도 어렵다고 봐요. 무리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한계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다음에 경기 침체로 어려운 기업이 많은 게 사실이어서 20% 인상하는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저분들은 이제 생계비 표준 생계비 기준으로 이제 그걸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 네. 최소한 그래도 양심 또는 상식이나 생활인의 눈으로 보면 물가 인상률에 보다는 임금 인상률이 조금 높아야지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라도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최저임금 시한은 오늘 회의에서는 합의가 안 되겠지만 네. 동결은 말이 안 된다라는 지금.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면 전체 임금에 또 영향을 좀 주기는 맞습니다. 주나요? 왜냐하면 최저임금 올라가면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후배 직원의 급여 올라가면 네. 위에 있는 이제 중간 맞습니다. 네. 간부들 뭐 관리자들 급여도 조금 저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실수로 그 네. 최진봉 교수 출연료가 조금 높이 책정이 실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출연자들까지 다 견인해 버렸어요. 그게 돈진봉 교수님 본인의 노력으로 모르겠어. 내가 이게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책정됐는지 보고 나도 놀랐는데요. 지금 근데 업계는 다 어떻게 견인해 버렸어요. 업계는 어떻게 소문났냐면 돈진봉 교수가 세속진봉이잖아요. 별명이 네.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별명 여러 개 있어요. 돈진봉, 세속 목사, 지각봉. 왜 지각하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제에 다니다 보니까 지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임금 투쟁에서 너희들 모두가 혜택을 받다라고 그분은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시는데. 그럼 맞는 말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네. 근데 이제 김광석 교수님이 분석해 준 대로 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지금 자영업부채가 또 천조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랑 자영업부채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 합치면 3천조가 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소득을 늘려주거나 부채를 줄여줘야 돼요. 근데 그 둘 다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못하면 IMF 못지않은 파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금리도 좀 높은 상황이라 네. 과거 같으면 이제 막 금리 저금리 때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좀 버텨보는데 금리도 좀 높은 상황이 되면 매월 내야 될 돈들이 이제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면 네. 이제 못 내게 되고 연체되면 이제 또 지금 다중채무자들 많거든요. 여기서 예.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돌려 빌리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터질 가능성이 지금 꽤 좀 있죠. 올 연말 안에. 제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네. 김광석님 큰일이야. 진짜 중요한 말씀. 예, 지금부터 핵심을 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건데요. 네. 물론 우리나라 가계부채 약 2,000조, 1,900조 원 중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담보대출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네. 대출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거라고 오해들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잘 채무를 변제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서 변제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하면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들을 위해서 대출을 더 풀어줘야 돼요. 엉뚱한 대책이야. 근데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따가 밤에 만나실 건데 네. 부동산 가지고도 가계부채 문제 있어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가 규모의 문제가 아닌데 규모의 문제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럼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 네 번째 그래프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네 번째.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 뭐예요? 채무상환 비율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채무상환 비율이 1분위가 저소득층입니다. 1분위가 그리고 저소득. 5분위로 갈수록 우리 형님 5분위 고소득층. 네. 안진걸 소장이 1, 2분위. 아니 제가 3분 1분이 최욱 선생님 3분 정도예요. 네, 여기 앉아 그게 계신 아니에요. 분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5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 저소득층이 1분입니다. 예. 고소득층 하위 5분위. 소득 20%를 네. 말하는 겁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이 각 분위별로 비교를 해보면요. 네. 재밌게도 4분위와 5분위 고소득층은 채무상환 비율이 더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채무를 변제했다는 얘기예요. 집값 떨어질 것 같네. 오히려 집 팔고 하면서 이미 채무를 변제해서 갚았다. 갚을 능력이 손실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갚을 능력이 좋아진 거예요. 상환 능력이 개선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비중 채무 상환 비율 DSR이 40%를 초과하면 고위험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부터 1분위 저소득층은 원래부터 고위험군이었어요. 원래 위험했어. 근데 44%에서 53.9%로 올라갔어요. 이걸 해석한다면 소득이 100만 원인데 우리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53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결국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2천조가 아니다. 제가 핵심은 2천조가 문제가 아니라 100조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소득층 예. 5%, 10% 이들의 취약계층들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마치 부동산 시장이 더 무너질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연결고리를 빼시고요. 가계부채 규모의 문제라고 잘못 짚으면 정부가 계속 부채 문제를 규모에 초점을 두면 오히려 집값 올려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채무상환 비율 더 풀어줘서 규제 완화해서 빚을 더 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 갑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규모에 있는 게 아니라 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저소득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 시작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제가 뭐 판단 능력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지적 같아 보이는데 내가 판단 능력이 그럴싸해. 없어서 박수 나오잖아요. 아니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 국진당 아닙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댓글이 자꾸 국진당 출마한다고. 그런 당이 어디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당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국민의 힘은 아, 있어도 네. 그 예. 이상한 표현 쓰지 마세요. 댓글이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독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시청자분들이 그럼 왜 국진당이라고 읽는 너를 모독중이야? 그걸 왜 읽어? 그래. 아니 근데 우리 잘못했습니다. 김광석 박사님은 네, 잘못했습니다. 휴머니즘 중립 경제학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아니 최욱 선생님이 항상 지적하던 내용이 오늘 나온 거예요. 네. 결국 소득 하위 20%나 40%가 지금 삶이 너무 팍팍한 겁니다. 여기서 극단적 선택도 그리고 상대 저출생도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40% 이상이 고위험군이라 했잖아요. 이건 은행권에서도 실제로 돈 안 빌려줘 이분들에게는. 네, 안 그러니까 빌려줘요. 이분들은 돈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정영진 쌤도 분노했던 그래서 긴급 생계자금 빌리러 갔더니 100만 원 준다 해서 갔더니 50만 원만 주고 이자를 16% 받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잖아요. 우리 다 놀랬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차라리 100만 원을 복지로 그냥 주거나 아니면 진짜 복지로 주는 걸 도저히 윤석열 정권이 못하겠다면 그래도 다른 정책금리들 경기도는 보니까 1%로 빌려줬거든요. 긴급 생계자금을 300만 원까지. 그리고 제가 학자금 대출 금리 1.7%라 그랬고 대학생들 학부모들 생활비 대출이 1년에 300만 원 1.7%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주면 가계부채가 줄어들죠 오히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네. 잘못되면 이게 다 사회 비용으로 발생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굉장히 예. 큰 사회적 비용과 예. 또 만약 파산이 나면요 큰 복지 비용으로 맞습니다. 발생됩니다. 네. 그 전에 차라리 작은 비용의 복지를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네. 진짜 1, 2% 금리로 알겠습니다. 숨통을 튀게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을 해주거나. 근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두 번째 서민 대책이 그거잖아. 라면값 50원 인하잖아 하나에. 네. 그냥 일주일에 우리가 한 달에 10개 먹는다면 500원 인하되는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 대책이라고 막 가장을 하던데 네. 차라리 그리고 그 이만큼- 라면 인하도 내가 봤더니 잘 팔리는 건 인하를 안 했어. 잘 팔리는 종류는. 예. 그러니까 팔도 비빔면 뭐 이런 거. 아니 뭐 특정하긴 하겠습니다만데. 아니 차라리 500원 라면값 인하해 준 거도 안 해준 것보다 낫지만요. 이동통신비 50원, 5,000원을 그러니까 이제 50원을 10개 정도 우리 한 달 먹는다 치면 네네네. 500원 인하되는데 차라리 이동통신비 5,000원 인하 이동통신으로 정책을 또 갑니까? 펼쳐야죠. 예를 들면. 네, 이동통신. 그러니까 진짜 실질적인 대책 최저임금을 그래도 물가인상 플러스 알파 정도는 올려주고 소득 하위 1분 2분이니까 소득 하위 40%들에게는 복지 지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1~2%대 금리로 저금리 대출해줘갖고 이 생계위기를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알뜰폰 가신 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뜰폰 많이 이동했어요. 네. 왜냐면 정말 살기 어려우니까. 그 전에 저희들 알뜰폰 캠페인 할 때는요 가락에도 안 갔어요. 아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근데 지금은 알뜰폰 알아서들 가고 있어요. 엄청 많이 네, 가요. 많이 그래요? 가요. 라면값- 1,000만 명이 넘어요. 라면값 네. 말씀이 예, 나와서 라면값. 저 꼭 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네, 네. 있는데 이미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라면값 잡으면 물가 잡힐까? 저는 이런 어젠다를 던지고 싶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안 잡힙니다. 매우 네. 공산주의적인 발상이다. 사기업이잖아 사기업. 라면. 가격을 통제하려고 드는 것은요 더 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일? 저는 뭐 어떤 표현을 썼냐면 두더지 게임이다 이거예요. 라면값 잡으면 다른 값 올라요. 그럼 그것도 잡아요. 그러면 다시 라면값 올라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작가님들 날씬하니까 보세요. 뭐가 무슨 문제? 사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통제하게 만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날씬하게 만드는구나. 양을 줄여요. 양을 양. 줄여. 네. 라면 양을 줄여요. 혹은 거기에 사용하는 원자재를 싼 걸 써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마진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극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을 통제하려고 들면 오히려 악순환인데 저같이 등치 있는 사람 우리 안진걸 소장님 같은 사람들은 라면을 이제 2봉지 사 먹어야 돼요. 그 가격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그게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정책이다. 네.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 상환 능력을 보존하려면 정책 금리를 도입해서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게 해준다든가 네. 아니면 분모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그렇죠. 더 두텁게 해준다든가 네. 그래서 궁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채무 상환 능력을 개선해야지 네. 뭐 잡고 하면 네. 두더지 뭐 그러면 몇 천 마리 잡겠습니까? 지금 물가 안 잡히죠. 아이디 대통령실이라는 네. 분이 네. 불량식품 먹을 자유도 있다 이놈아 뭐 이렇게 또 네. 맛있게 드십시오. 대통령께서 유통기한 지나고 또 내가 한 거 먹으라고 아니잖아. 그랬죠. 형. 이게 댓글 확실히 올라왔잖아. 있지. 네. 캡처했어? PDF 떠나. 아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니 형 그리고 과거에 그런 발언 하셨던 것도 아, 맞아. 네. PDF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 발언 하셨던 것도. 근데 난 대통령 아이디라고 하기 좀 내가 무서워갖고 실 하나 붙였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 실 확실히 있었지. 지원했어. 씨. 지원했다고. 에이. 대통령 아이디인데 대통령실이라고 안 대통령 아이디 하셨군요. 없었어. 씨. 지원했어. 지원했어요? 네. 재밌다. 열심히 유머다.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예전에 실제로 그 짜장라면이 네. 하나만 끓이면 너무 모자라고 2개를 많이 끓여 먹거나 네. 3개로 해가지고 1개 반 먹고 막 그랬어요. 짜장라면을 짜장라면이 비빔면. 아니 비빔면도 그렇고 뭐 짜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만 먹으면 모자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2개 먹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없다는 기업 거예요. 입장에서. 왜냐 기업은 이윤을 내야 되니까. 이윤 안 내면 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실제 대기업 제가 회사들이 껌 이런 거 가격 예. 저기 인상 안 하면서 동결한다고 막 자랑해 나올 때 껌의 중량이 막 줄어들고 그런 게 여러 번 걸렸죠. 네. 자유시장 경제를 항상 강조하는 정부인데 또 라면값은 또 때려잡고 하는 게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개인적으로 아.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 네. 네. 아까 그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다니신다고 했죠? 네. 세무조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울쌤 너무 좋아요. 진짜 조심해야 진짜요? 돼. 진짜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져도 되겠죠? 우리 안진걸 선생님 오늘 하실 만큼 충분히 하셨지요. 아니, 그래서 이제 10초. 왜냐하면 지금 한 푼이라도 돈 아껴야 되니까 저희가 한 2번 소개해드렸던 대한대출제도 있잖아요. 저금리로 네. 갈아타는 거. 네. 실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그래도 11,700명 정도가 3,844억 대출로 갈아탔어요. 이 규모로. 그러니까 이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피싱, 뭐 포털 피싱 다 조심하시되 그 앱으로만 아무튼 이용을 해서 어쨌든 요건 기대보다는 못 미치지만 수만 명이 지금 이용을 해서 저금리로 갈아탔다. 한푼을 아끼셔야 되니까. 네. 대한대출 다시 한번. 네. 그 문제점은 다음에 한번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보완 점이 있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금리로 갈아타자.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안진거 소장님 그리고 김광석 소장님 뭐 보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댓글이요. 댓글 왜? 세무조사 간대요. 네. 네. 왜 웃어 근데? 웃기잖아요. 농담 같지? 이놈. 웃을 때가 좋을 때다 이놈아. 같이 가시죠. 세무조사 받으러 같이 가시죠. 오라고 해야지 왜 내가 가. 같이 오시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